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외교계와 학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브라운 교수가 국제학술 갤레 도중 갑자기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현장에서 교수의 발언을 들은 중국 대표단 자메이 교수와 리미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웃었지만 불과 3분이 지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노트북을 거칠게 닫으며 회의장을 급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브라운 교수는 사실 한국이 이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도 더 지났다며 전 세계가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중국 대표단은 왜 급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이 세계의 지속 가능한 해양 가치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브라운 교수입니다. 40년이 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학술 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보스턴은 여전히 쌀쌀했고 우리 케네디 스쿨 포럼에는 200여 명의 학자와 학생, 외교관들이 모여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 대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 사회자로 초청받았고 제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인 이수호가 함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수호는 한국에서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해양 안보와 무역로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다른 패널로는 베이징 대학에서 온 장혜희 교수와 그의 제자인 리밍이 참석했습니다. 장혜희 교수는 중국의 2대1로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고 리밍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중국 자원 외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아니면 바다와 같은 지리적 이점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세대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였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젊었을 때는 눈앞의 자원이 전부인 줄 알았으나 경험이 쌓이며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우리 또래의 나이였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항상 번영을 누렸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죠. 중동의 산유국들, 러시아, 호주와 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들 국가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학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20세기의 경험에 비추어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리밍도 스승의 말을 이어받아 자신의 연구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개 경제 대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보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많은 산업 국가들이 오펙이 결정 하나에 경제가 휘청거렸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저도 자원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장 교수와 리밍이 발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통계 자료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주장에 청중들은 설득되는 듯했고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학술 토론마저 국가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냉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마이크를 잡으려던 그 순간 이수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 교수님과 리민 학생의 분석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사이에 있었던 영토 교환 사례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수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학생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마치 50년 전 제가 처음 학교에 발을 들였을 때의 열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수호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했습니다. 1965년 8월 10일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넘겨주었습니다. 이 영토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였고 후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죠. 그 대신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19km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리민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요르단의 실수였군요. 석유 같은 귀중한 자원을 단 19km의 해안선과 바꾸다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확신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논지를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요르단 사람들이 이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60대 이상의 중동 전문가들조차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수호가 화면을 넘기자 아카바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요르단은 이 해안선을 통해 아카바한을 건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내륙곡의 운명에서 벗어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내륙곡은 항상 주변곡의 허락 없이는 해상무역이 불가능합니다. 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자원을 보유했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호의 분석을 들으며 저는 1990년대 초반 몽골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후 풍부한 광물 자원에도 불구하고 수출길이 막혀 고통받던 몽골 국민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수호의 분석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작은 해안선을 통해 홍해와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카바한은 요르단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가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장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요르단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난한 국가 아닙니까? 반면 석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회원국이 되었죠. 이수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고 그때 제가 개입했습니다. 장 교수님, 단기적인 보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겠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요르단은 석유 대신 무역로를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석유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원을 고민할 때입니다. 바로 이 말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긴장시킨 발언이었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고 리민은 노트북을 세게 덮으며 불만을 표시하더니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50년 넘게 학계에 몸담아온 저로서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세대와 문명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역사적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라운 교수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대 세계에서 자원은 국가의 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요르단은 작은 해안선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국제적 위치가 향상되었나요? 이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970년대부터 지켜본 각국의 흉만성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원의 시대를 살아왔고 석유 한 방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수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 교수님,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 교수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이목이 다시 이수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합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0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 덕분입니다. 이수호의 산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3년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뤘죠. 한국의 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해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출입 물동량의 99.6%가 해상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 방문했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발전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본 제 세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리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바다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군요. 결국 자원이 없으니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수호는 이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인적 자원과 해안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수호의 산영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산념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실패하는 현상을 말하죠.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혁신과 인적 자본 발전에 집중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50에서 60대 학자들이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이 겪은 부패와 경제적 쇠퇴를 직접 목격한 세대였으니까요. 장두수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해안선도 길죠. 우리가 지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이유도 그런 질이죠. 자원적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리민이 스승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원과 바다 모두를 갖추었기에 보다 완벽한 강대국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한 전략을 찬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말에 이수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중국 측의 논리는 강대국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제가 학자로서 견지해온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의 주장에 반박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던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손이 올라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누르 아흐마드 교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해상 무역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있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바다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토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두수와 리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주제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은 단순한 자원 대 바다의 비두를 넘어 지정학적 패권과 해안 통제권이라는 더 복잡한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흐마드 교수의 질문은 토론장에 묘한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 외교의 뜨거운 감자였고 미중 관계의 핵심 갈등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경험한 냉전 시대의 긴장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토론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이 질문이 우리 주제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 달리 강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다의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수호는 화면에 부산항이 항공사진을 띄웠습니다. 수많은 선박과 컨테이너들로 가득한 거대한 항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8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무역항인 부산항은 현재 세계 6위권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산항이 기항하는 국제 정기 노선은 287개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 화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다양한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111년 한국은 무역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대 무역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6위의 수출국이죠. 그런데 이 무역의 99.6%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바다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두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바다마저 중국 같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립섬은 결국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그의 말은 우리 세대가 경험한 냉전 시대의 힘의 논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세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으로 또 다른 형태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수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두수님,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 국제 수역입니다. 이 말에 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구단선은 중국의 전통적인 해양 경계이며 우리는 단지 역사적 권리를 회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순엉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0년 넘는 인생에서 지켜본 수많은 국제회의 중에서도 이렇게 감정이 고조된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리민 학생. 우리는 학술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리민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장두수는 여전히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라운 교수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다수 인공섬을 건설했고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제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장두수는 화면에 전환하여 남중국해의 지도와 중국 해군력 증강 통기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약 3,2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건설했고 이곳에 군사기지와 활주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양보했다고 해도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영토를 단연히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이방적인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학자들의 표정에서는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우려가 보였습니다. 리밍이 장 교수의 말에 힘을 보태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상 교통로는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바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수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 교수님과 리민 학생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2015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구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중국이 물리적으로 남중국해를 통제하려 한다고 해도 한국의 해상교통무는 결코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수호는 책의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동쪽으로는 동해를 통해 태평양과 미주로, 남쪽으로는 남해를 거쳐 동남아와 인도양으로, 서쪽으로는 서해를 통해 중국 및 세계 각지로 현하는 해상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상 루트를 갖고 있어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한국 해상 물류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리민은 비웃듯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한국 무역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반드시 남중국해를 지나야 하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호가 반박하려 했지만 리민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고 이 무역의 상당 부분이 서해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국제관계를 연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강압적 주장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대의 교훈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리닝 학생, 무역 의존도와 해양 접근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내륙국인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와 달리 바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몽골이나 내륙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 국가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주변국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몽골은 러시아나 중국의 허락 없이는 어떤 물건도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자원이 있어도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듣던 후의장의 연장자들이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냉전 시대의 내륙국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으니까요. 장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이점과 군사력이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결국 중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제 논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토론이 자꾸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이는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장 교수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다. 군사력으로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국가 번영의 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제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가 모든 국가의 번영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 말에 청중 일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학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들은 냉전과 탄냉전의 시대를 모두 겪으며 협력의 가치를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장도수와 리밍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감정적인 단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수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바다의 가치는 단순히 무역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적인 조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개우조선해양과 같은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LNG선을 건조하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80년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 중 하나로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민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봤자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상 구토물을 지킬 군사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항만과 조선 기술을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리밍의 발언은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들렸고 이는 학술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도 토론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리밍 학생, 우리는 학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나 힘의 논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베트남 출신의 트란타오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수호 학생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고 2016년에는 한국 해경과 충돌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수호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단속 중이던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장 교수와 리민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수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해양경찰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어업 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한중 양국이 공동 단속을 시범 실시하는 등 협력적 해결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할 공유 자원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토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때 덴마크에서 온 헨릭 올센 교수가 청중석에서 질문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5G 같은 최신 통신 기술이 해양 접근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리민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국의 5G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22년 말까지 중국은 5G 기지국 222만 개를 설치했고 가입자 수는 5억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지국 몇 개나 있죠? 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항상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이수호는 젊은 세대답게 디지털 분야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5G 인프라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품질과 활용도입니다.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인구 대비 보급률과 속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400메가퍼사크 이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입니다. 한국은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이수호가 말을 잠시 멈추자 저는 그 빈틈을 채워 넣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만리방화격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있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주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쇄적 환경은 창의성과 글로벌 정보 교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화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서구 가치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장 교수는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를 겪었을 세대입니다.
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폐쇄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장 교수님의 입장 이해합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개방성과 자유로운 정보 교류는 혁신과 창의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토론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회의자는 이전보다 더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최종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장 교수님과 리밍 학생은 자원의 중요성을, 이소 학생과 저는 해양 접근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원은 분명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접근성과 연결성, 그리고 인적 자본의 발전입니다. 화면에는 요르단의 아카바항과 한국의 부산항, 그리고 세계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요르단과 한국의 사례는 바다가 왜 석유보다 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자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통로입니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가치 사슬 시대에는 해양 접근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원의 한계를 경험했고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바다는 공유제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마침내 대부분의 청중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수와 리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리니의 얼굴에서는 혼란과 담혹감이 읽혔습니다. 그는 토론이 시작될 때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장 교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리니는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 선배님, 오늘 토론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원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다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밍, 토론은 서로 배우는 과정이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야? 내가 중국의 발전과 잠재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나도 한국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를 자랑스러워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토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국가의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제 인생에서 이날의 토론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 바다의 가치를 활용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바다는 정말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석유보다 더 귀중한 어떤 다른 자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은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